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았죠. 그래요.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일이 있었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 비상계엄 선포를 했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비상계엄 선포를 한 거죠.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요. 그럼 음모와 가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음모는 뭐고 가설은 뭐냐? 어떤 경우 가설이 되고 어떤 경우 음모가 되느냐? 음모는 현실적 근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루머, 심증,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가설과 음모에 대해서 적어놨죠. 현실적 기반이 없으면 음모가 된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젊었을 때 줄리라는 예명으로 술집에서 일했다는 현실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없죠. 그럼 뭐가 되나요, 이거는? 음모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오류가 있었다. 현실적 기반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실수일 수도 있고 부정선거의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고 현실적 기반이 있나요, 없나요?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한번 볼까요? 가설과 음모에는 차이가 있다. 음모에는 현실적 기반이 없다. 김건희가 젊었을 때 줄리라는 예명으로 술집에서 일했다는 현실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 경우는 음모이다. 가설에는 현실적 기반이 있다. 설사 실수라고 하더라도 실수가 있는 이상 현실적 기반이 있는 것이다.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이러저러한 부정선거 결과로 실수라고 주장하는 일이 드러난 것이야 라고 상상하여 주장하면 가설이 되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고 상상을 해보겠죠. 추리해보거나. 그럼 뭐가 되나요? 가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가설인 것은 사실이다. 모든 진실과 진리, 큰 업적은 가설에서 시작된다. 가설이 확인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진실, 진리, 큰 업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석유 수출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땅 밑에 석유가 있다는 거 확실히 알고 시작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조건들을 따져보았을 때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가능성은 매장되어 있다는 가능성 낮은 가설에서 시작된다. 현실에서 가설이 확인되면 큰 업적이 되는 것이다. 즉 실수가 있는 이상 어떤 식으로든 가설은 성립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 이상 완전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실수가 있는 이상 가설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가설인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설을 막을 수가 있냐? 막는 게 바람직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와 진실은 가설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 태양이 지구를 논다고 할 때 아니야 지구가 태양을 돌아도 밤낮이 생기는데 가설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체로 다 그렇죠. 가설과 음모의 차이. 가설은 현실적 기반이 있다. 음모는 현실적 기반이 없다. 가설은 어떻게 되나요? 확인을 했는데 아니다. 그러면 폐기돼 버리는 거죠. 음모는 아예 뭐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냥 정해놓고 막 거짓말하는 거죠. 가설은 개방적이죠.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자. 폐쇄적이다. 사실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확인 과정이 없는 거죠. 음모의 가설 결과는 사회적 가치는 불신과 갈등을 조장한다. 음모는. 가설은 뭔가요? 진실과 업적의 씨앗이다. 다 가설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업적이나 큰 업적이나 진리와 진실은 가설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그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완벽하게 일을 하든가 실수가 나오면 가설이 생긴다고. 그럼 가설을 막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요. 국가 기밀 같은 경우에는 좀 감사에 여유를 줄 수도 있지만 특별히 국가 기밀이 아니면 감사를 받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도 특정 조건이 되면 외부 감사를 받잖아요. 그 세금을 받고 운영되는 정부 기관이 그래요. 감사를 감사를 받아서 투명하게 운영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거 정보가 국가 기밀도 아니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또 뭐 실수가 안 나오겠냐는 거예요. 실수 나올 때마다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게. 그래요. 이제 일을 하나씩 따져봐야 되겠죠. 무슨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윤석열이 발표에 거짓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죠.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한 것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이 국방부 장까지 탄핵하려는 시도는 사실이다. 뭐 다 탄핵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민주당은 12월 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확정했다. 그 사실이죠. 그 12월 2일 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보라는 거예요.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당도 마찬가지지만 좀 중요성은 떨어지죠. 그래요.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는 일은 명백히 국정을 마비시키는 일이다. 감사원장은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관의 수장인데 감사원이 마비되면 공무원들 업무 태만이나 비리를 감시할 수 없게 된다.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위죠. 아무렇게나 살아라 공무원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또한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을 탄핵시키는 일은 국방을 마비시키는 일이니 반국가적 행위인 것도 사실이다. 그렇잖아요. 또 그런 만한 사유가 있었냐는 거예요. 탄핵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감사원장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을 탄핵 소추 결정에 탄핵 소추 결정을 했죠. 도저히 못 참겠다고 생각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3일 왜 하필 12월 3일일까? 근데 그 전날 보니까 국방부 장관, 뭐 감사원장, 그 지방검사장, 그 서울지방검사장까지 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다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다 탄핵해버리면 어떡하나요? 실제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국방부 장관까지 탄핵하려 하자 윤석열은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 단체임을 확신했던 것 같다. 그렇죠.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국방까지 마비시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완전히 반국가 단체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정치인이 아닌 공직자를 탄핵 소추하는 경우는 아예 없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역사상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탄핵시키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국정을 운영해야 되니까. 일반 공무원도 뭐 탄핵시킨 적 없었다는 거예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기 사법부 참수작전 중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한 건 있을 따름이었다. 사법부 길들이기 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대규모 수사가 들어갔죠. 그 와중에 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가 한 건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22명의 공무원을 탄핵소추한 일은 탄핵남발로 극단적인 정치를 실시한 것이다. 그리고 다 10명 예정해놨고 결정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을 탄핵소추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한 두 명만 살펴보자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인 2024년 12월 2일이다. 감사원장 체제에는 전 정부의 문재인 정부 비리 사건을 감사하라고 지시했다. 지시했죠. 22년 감사원은 전현희 당시 위원장의 근태 문제와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특혜 의혹 관련 유권 해석 개입 여부를 감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지원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경제성 조작 의혹을 감사했다. 사실이죠. 전 정권 일이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산정의 적정성과 관저공사 수주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감사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았죠. 현 정권에 대해서는 안 왔다고 주장하는 거죠.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과 현 정권 감사 부실을 주장하며 감사원장 최재해를 탄핵 소추했다. 그러면 이 일이 탄핵 소추 사유가 되냐는 거예요. 전 정권을 비리 수사했다고 하여 감사원이 잘못하는 것은 아니다. 비리 수사했으면 전 정권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 정권은 비리 수사하고 현 정권 비리 수사해야 된다 그런 건 없잖아요. 원래 다 전 정권 비리 수사했잖아요. 감사했잖아요. 감사했다고 해요. 현 정권과 전 정권을 차별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가습적으로 현 정권을 감사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드문 일이다. 아예 없는 건 아니죠. 현 정권도 감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이제 전 정권을 감사해 왔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쭉 지켜보면 수십 년간. 만약에 현 정권을 감사하지 않았다고 감사하면 탄핵하면 모든 감사원장은 탄핵되어야 할 정도이다. 거의 없다는 거죠. 물론 현 정권과 전 정권을 차별하는 일은 공정을 중시하는 근대국가에서 원칙상 잘못된 일은 사실이다. 그렇죠 뭐. 현 정권은 감사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죠. 원래는 원칙상으로는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 하지만 이재명을 봐라. 이재명을 보라는 거예요. 현 정권이 대통령이라고 하여 재판까지 중단되지 않았는가. 더불어민주당 말대로 원칙대로 하자면 재판을 중단한 판사들을 다 탄핵하고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현 정권을 뭐 감사하거나 뭐 수사하거나 재판하거나 그런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그렇다 해서 차별했다 해서 뭐 다 탄핵하진 않잖아요. 비리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현 정권을 제대로 감사하여 처벌하지 않은 일이 탄핵소추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탄핵소추 그래도 안 되는데 탄핵소추했다는 거예요. 차별한다고. 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탄핵소추했는데 탄핵 사유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회수되고 재조사되는 과정에서 김용현 당시 장관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여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이건 또 뭐 어떤 일이냐 봐야 되겠죠. 2023년 7월 19일 당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제1사단 소속 최수근 상병이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못한 채
하천 본류에서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 사건은 한국인들이 집중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자가 적발되면 살인자로 몰릴 판국이었다. 보통 한국에서는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근데 사회적 이슈를 받는다. 그럼 책임자를 찾아서 거의 뭐 살인자로 모는 분위기가 형성됐죠. 그래요. 탄핵 세월호 사건 이후에 원래 그 전에는 그런 이제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사건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그렇게 변질돼 버린 거죠. 좀 보자 무슨 사건이었냐. 사단에서 내려진 원래 지침은 강둑을 걷는 수변 수색이었으나 그냥 보면서 한번 피해자 문제 확인해봐라 하는 수변 수색이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실적을 내기 위해 구명조끼를 지급하지도 않은 채 하천에 들어가 수색하겠다는 점이다. 어, 수색하게 했다. 그러면서 사고 났죠. 원래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없는지 한번 육안으로 확인해라 그랬는데 하천에 직접 들어가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윗사람이 지시해서 시킨 대로 했다고 말하면 지휘관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뭐 당시 분위기는 책임자를 찾자. 뭐 거의 뭐 그런 분위기로 몰아갔죠. 뭐 그건 당연히 책임자는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 경우는. 결국 책임은 사단장으로 향했다. 사건 발생 후 해병대 수사단은 조사를 통해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경찰이 처벌하겠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다. 그렇잖아. 근데 이제 이게 복잡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자로 몰릴 판국이니까 지휘관들은 어떻게 할까요? 책임을 면책받으려 하겠죠. 그럼 면책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요? 위에서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다 위에서 지시했다겠죠. 그래서 이제 사단장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다 자기 책임 면책받으려면. 당시 사단장 임성근은 수색을 지시한 적도 없고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근데 임성근은 다 이제 위에서 지시했다니까 임성근까지 올라가잖아요. 사단장이니까. 자기는 그런 지시한 적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실상 공식적인 문서나 확인할 수 있는 증거에 임성근이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는 없다. 공식적인 문서에도 없고 뭐 전화상으로 얘기했는데 녹취가 되어 있다거나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임성근이 직접 뭐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뭐 하천으로 들어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구명조끼 입히지 마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누군가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 위에서 시켰다고 다 책임을 떠넘기고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니 누가 거짓말했는지 알 수 없는 사건이다. 다 위에서 시켰다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사단장까지 갔는데 사단장은 또 그런 지시한 적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도 없고 누가 거짓말했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국방부는 재수사를 지시했고 당초 8명이었던 혐의자는 현장 간부 2명으로 축소되었다. 끝없이 확장된 수사에 문제가 있고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 군이 마비된다고 생각하여 결정된 조치로 보인다. 그렇죠. 좀 그런 식으로 수사하지만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2명으로 축소된 걸 수도 있죠.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대리인 것 같으니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적발된 책임자를 면책시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상적인 군 운영을 위해 제대로 수사하여 책임자만 처벌하는 조치였기 때문이다. 뭐 딱 보니까 이건 뭐 8명이나 지금 걸려 있는데 보니까 한 2명 정도가 책임자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겠죠. 재수사를 지시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수사하지 마라. 그런 주장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설사 부당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을 탄핵 소추하여 국방을
마비시킬 정도에 사용될 수 없다. 막 책임을 여기저기 서로가 막 떠넘기니까 수사가 엄청나게 확대돼 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수사하지 마라.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군 전체가 마비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논란 저런 논란이 있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 뭐 국방을 마비시킬 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렇죠.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뭐 권한이 있건 없건 그 논란은 뒤로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관습적으로 제이시 인력이 부족하면 군인들을 동원해왔다죠. 한국에는 수십 년간 수해복구, 제설작업, 심지어 대규모 행사 인력 지원 등의 군인을 무료 대책 인력처럼 활용해왔다. 이게 잘못된 거죠. 뭔가요? 한국에서는 젊은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기 싫은 군대에 간다. 그러한 젊은이들을 무료로 다른 일에 동원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갔는데 왜 엉뚱한 일을 시키냐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죠. 이 사고도 마찬가지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게 아니잖아요. 꼭 동원해야 한다면 그러한 젊은이들을 무료로 다른 일에 동원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꼭 동원해야 한다면 개인이 동의를 얻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갔더니만 무료로 딴 일을 시키더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딴 일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개인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겠죠. 물론 최상병은 국방의 의무가 아닌 다른 일에 동원하여 사망했으니 정부가 그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는 젊은이가. 그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정부 잘못이 굉장히 크죠. 관습적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사실은 원칙상 따져보면 잘못이죠. 그래요. 윤석열은 치안이 마비될 정도의 예산 삭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통령의 판단이 달리 할 말은 없다.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쭉 이제 탄핵 비상계엄 선포를 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쭉 살펴봤고 왜 탄핵했는지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국정마비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거기에다 국방부 장관까지 탄핵해서 국방을 마비시키려 했죠.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탄핵 소추 의결권이나 비상계엄 선포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특별한 일이 아니면 사용이 금지된 권한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사유도 없으면서 한국 역사상 없었던 초유의 탄핵 남발을 시행했다. 그 국정마비를 시켰잖아요. 반면 윤석열은 국정정상화, 부정선거 의혹 해결이라는 정당한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권을 행사하였다. 윤석열은 이유가 있죠. 국정정상화라는 또 부정선거 의혹 해결이라는 이유는 있는 거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공적인 이유, 사적인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얘기했잖아요. 둘 다 그 헌법상 있는 권한이지만 극단적인 조치잖아요. 원래는 사용이 가습적으로 금지된 권한이라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남발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주도했고 권한이 있어도 금지된 권한이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남발하면서 국정을 마비시켰죠. 그럼 윤석열은 사용하지 말라는 게 있냐는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권.
더불어민주당 사용해도 되고 윤석 대통령 사용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혹자는 헌법에서상 국회가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탄핵 남발은 정당하지만 대통령은 국회를 상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 진짜냐는 거예요. 아 국회가 우위에 있는데 87헌법을 보면 해석해보면 국회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국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헌법은 대통령을 국가정상이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명문화하고 있죠. 한국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있잖아요. 조항이. 국회랑 국회의장이 국가 원수란 말은 없다는 거예요. 한국헌법에는. 왜 국가 원수를 무력화하는 일이 정당하냐는 거예요. 아니 둘 다 하여튼 뭐 극단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금지된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무리한 탄핵 남발을 한 건 사실이죠. 국정 마비시킨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해석이 명문화된 헌법조항을 앞설 수는 없다. 그렇죠 뭐. 따라서 국회는 탄핵을 남발해도 상관없고 대통령은 그러한 국회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둘 다 하면 안 되는 거를 이제 하게 된 건데 첫 잘못은 원인은 누가 제공했나요? 첫 잘못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거죠 사실. 막 남발해도 된다고 만들어 놓은 헌법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조항이. 그래요.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 사건의 경우 큰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 문명이 충분히 발전하는 근대국가에서는 해프닝으로 처리한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를? 해프닝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인명피해가 없었잖아요.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목적이 어, 국정 정상화인 건 사실이잖아요.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사실이고 딱 그 내막을 보니까 12월 2일 날 국방부 장관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 비상계엄을 선포했구나. 그 딱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이제 해프닝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우리 서로 그러지 맙시다 이러면서.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에는 이유가 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은 요란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해프닝이었다. 근대 국가인 한국에서는 큰 피해가 없는 정치적 소동을 해프닝으로 처리해왔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한국에서는 이런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아주 반국가적인 그런 게 아니다. 해프닝으로 처리해왔다는 거예요. 가짜뉴스로 광우병 사태 일으켜도 밀란을 일으켜서 뒤집어 풀려 있죠. 잘만 되면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했나요? 해프닝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엄벌에 처하자면 그게 더 내란에 가까운 거죠. 그런 일은 무수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김영삼, 김대중이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자 가짜뉴스로 폭동을 일으키려 했죠. 부정선거라면서. 어떻게 처리했나요? 해프닝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늘 처리해왔다는 거예요. 가장 큰 수혜는 민주당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대부분 다 해프닝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소동이 아닌 것도 해프닝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김대중이
뭐 수천억 원을 북한에 보내고 전략 물자 보내고 그 해프닝으로 처리했잖아요.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대놓고 국가 기밀을 넘겨도 해프닝으로 처리했잖아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계속 용납할 수 있는가? 그건 간첩 활동에 해당하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하여간에 뭐큰 피가 없으면 한국에서는 어지간하면 해프닝으로 처리해왔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27년 박근혜 탄핵 사건 이후 이러한 관습이 변하긴 했다. 박근혜가 크게 한번 당했죠. 윤석열도 지금 당할 수 있는 입장이죠. 민간인의 어떤 측근 비리, 민간인 측근 비리죠, 최순실. 최순실보다 더 심한 사람들 많았다는 거예요. 노무현은 아예 수억 원, 수십억 받으면서 대통령 권한 행사했겠죠. 노무현도 그러하고, 김대중 자식들도 그러하고. 최순실이 돈 받고 권한 행사한 거 없잖아요. 비리는 있었다 하지만, 자기 모정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경우, 측근 비리로 그냥 처리하는데, 박근혜 때는 대통령 탄핵시켰잖아요. 문제를 굉장히 크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좀 약간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과거와는 좀 달라졌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